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이 하루 만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경악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오직 하나. 단 0.5초 만에 전체 핵무기 작전이 정지됐다는 충격적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 발사 실험도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위성도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전쟁 시나리오가 멈췄습니다. 스위스 전략정보국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억제력은 핵보다 빠르고 핵보다 위험하다. 핵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브리나 슈타이너입니다. 스위스 국방부 사이버 위협 평가국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43살이 되도록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새벽 6시. 발트해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어요. 저희 나토 통신망이 갑자기 먹통이 된 거죠.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정교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긴급 회의실에 모인 분석관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데이터를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우리 군사통신 시스템이 0.5초 만에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예요. 명령도 내리기 전에 시스템이 다운된 셈이죠. 이게 뭐야?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자기 펄스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야. 그럼 뭔데? 동료 마르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브리나, 이건 예측형 방어 시스템 같은데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려는 걸 미리 감지하고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 미국도 러시아도 이런 건 없잖아. 그런데 신호 추적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신지가 한국 근해로 나타난 거예요. 한국이라니. 핵무기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무서운 기술이 나왔다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나름 안다고 생각했어요. 10년 전 스위스 방산업체와 한국기술연구소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도 참여했거든요. 그때 한국 연구진들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뭘 물어봐도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반복하더군요. 결국 프로젝트는 결렬됐고 저는 한국인들을 폐쇄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특히 냉철하고 분석적인 성격의 저에게는 그런 모호한 태도가 더욱 답답했죠. 저는 나토 사이버 보안 회의에서 오랫동안 핵심 인물로 활동해왔는데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받는 건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미국 방어망 안에서 보호받는 나라 아닌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 사고는 없을 텐데.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였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려는 순간을 미리 알아채고 그보다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기술이 진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신호의 특성을 분석해 봤는데요. 기술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통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명령 전달 패턴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실행되기 전에 막아버리는 거니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 전 상사였던 벤자민 국장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불이나 한국은 조용한 무기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당시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맞았나 봅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거였어요. 이건 핵보다 무서운 무기잖아. 저는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핵은 쏴야 효과가 있지만 이건 상대방이 뭘 하려는 생각만 해도 막아버리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기술의 파급력을 실감하고 있었겠죠. 만약 이 기술이 널리 퍼진다면 전통적인 군사력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4불이나 너를 한국에 보내려고 한다. 이 기술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그 나라,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니. 과연 이번엔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엔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협력 요청입니다. 국장님이 덧붙였어요. 한국 측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 설명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뭔가 상황이 바뀐 게 분명했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10년 전 그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험이었어요. 2015년 스위스 방산업체 루아그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이버 보안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였죠. 저는 기술 자문관으로 참여했는데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회의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한국 측 연구진들은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 질문을 하면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죄송하지만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협업하자고 온 건데 이게 무슨 협업이지? 특히 박철수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융통성이 없었죠. 저희가 사이버 방어 알고리즘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미소가 무례하다고 느꼈어요. 나토에서 오랫동안 각국과 기술 협력을 해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닫혀 있을까? 저는 동료들에게 불평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해야 발전하는 건데 저러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어? 정말 답답했죠. 심지어 기술 데모를 요청했을 때도 시연 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거절당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국제적 감각은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석 달 만에 프로젝트는 무산됐죠. 한국 측에서 핵심 기술 공개를 완전히 거부했거든요.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 사고는 부족한 나라. 미국의 보호막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의존적인 파트너. 스위스로 돌아와서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협력 파트너로는 부적합해. 너무 폐쇄적이야.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쪽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훨씬 개방적이고 협력적이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운 좋게 방어망 안에 있는 나라일 뿐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트해에서 포착된 그 기술, 0.5초 만에 나토 통신망을 마비시킨 그 무서운 능력.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예측형 전자전 시스템, 선제 억제 알고리즘, 실시간 명령 차단 기술. 이런 개념들은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술을 가져온 건 아닐까? 하지만 신호 분석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 기술의 특성, 작동 방식, 심지어 코드 구조까지 모든 게 독창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어떤 시스템과도 달랐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정교함이었어요. 단순히 통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명령 전달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스튜어디스가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나라를 봐야겠다고. 그때 문득 벤자민 국장님이 했던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불이나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의 침묵을 단순히 폐쇄성으로만 봐서는 안 돼.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그들이 뭔가를 감춘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뭔가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10년 전의 편견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나라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만들어낸 걸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김철민 중령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군인다운 고든 자세와 침착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사브리나 슈타이너 박사님이시죠? 김중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해군 전략기획단 김철민 중령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그를 관찰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10년 전 만났던 박철수 박사와 비슷한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갑습니다, 중령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 협력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김중령의 차분한 태도를 주의 깊게 봤어요.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차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저는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김중령의 답변은 항상 간단하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안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발트해에서 발생한 신호에 대해 혹시 아시는 바가 있나요? 해당 사안은 브리핑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1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뭘 물어봐도 보안을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토에서 각국군 관계자들과 수없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 관계자들도 이 정도로 경계심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깔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혹시 중령님은 군사기술 개발에도 관여하시나요? 저는 다시 시도해봤어요. 김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전략기획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전문가들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 돌려 말하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핵심을 피해가는 전형적인 관료형 장교 말이죠. 중령님께서는 해외 협력 경험이 많으신가요?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어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서 미묘한 경고 같은 걸 느꼈어요. 마치 이번 일은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김중령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중령님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인사했지만 김중령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떠났어요.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강이 보이는 멋진 뷰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벽을 쌓고 사는 걸까? 저는 짐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려 해. 저는 스마트폰으로 김철민 중령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하지만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몇 차례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김중령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 변화 없는 표정, 완벽하게 통제된 감정. 마치 로봇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저는 확신했죠. 그 발트의 사건도 분명 이들이 관련되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김중령이 정확히 9시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태도였어요. 오늘은 해군 본부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규정상 일부 구역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제한이라니. 저는 실망했어요. 진짜 협력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를 왜 초청한 건가요? 보여줄 것도 없고 말해줄 것도 없다면서요. 김중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과연 이들이 정말로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해군 본부에서 잠수함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김중령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을 더 보내야 하나 싶었죠. 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보안 브리핑을 받아야 했습니다. 촬영 금지, 메모 제한, 특정 구역 출입 통제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어요.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저는 한국군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길이가 8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희 최신 전략 잠수함입니다. 김중령이 처음으로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함에 저희가 개발한 핵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의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표면이 매끈하고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안테나와 센서들이 일반적인 잠수함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잠수함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복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LED 조명이 밝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작전실에 들어서고 나서였죠. 이게 K 사일런트넷입니다. 김중령이 거대한 모니터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역 통합 감시 억제 시스템이죠. 작전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 수십 개의 콘솔, 그리고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바로 발트해에서 나토 통신망을 마비시킨 그 기술이라는 걸.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저는 흥미진진하게 물었어요. 김중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적의 작전 명령 전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전달되기 0.5초 전에 해당 시스템을 무력화시키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0.5초 전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인공지능이 통신 패턴을 학습합니다. 옆에 있던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명령 전달 직전에 미세한 신호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는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구현된 걸 보니 경이로웠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였죠. 여기 보시면 실시간 해역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반경 500km 내의 모든 군사 통신을 감지하고 분석합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3D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러 색깔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각각이 함정이나 항공기를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신 신호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보였죠. 우리는 수십 년간 핵을 미친 듯이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그걸 굳이 안 만들었다는 거군요. 김중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이 없는 대신 누가 핵을 쓰기도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서구 국가들이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데 집중할 때 한국은 아예 다른 접근법을 택한 거였습니다.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적함이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려는 상황이었어요. 모니터에서 적의 통신 신호가 감지되고 곧바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복잡한 파형들이 나타났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신호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적함에서 공격 명령 준비 신호 감지. 시스템이 자동 음성으로 알렸어요. 패턴 분석 완료. 명령 전달 예상 시점 산출 중.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습니다. 3.7초, 3.6초, 3.5초. 그리고 정확히 0.5초 전에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억제 신호 발사. 시스템이 알렸습니다. 그 순간 적함의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미사일 발사 명령이 전달되지 못한 거죠. 공격 자체가 무력화된 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뭘 하려는지 미리 알아내는 거네요. 단순히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기술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혁명적 기술이었죠. 이 기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현재까지 테스트에서는 98.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자부심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정도 정확도라면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거든요. 이 기술이 실전에 투입된다면 기존의 모든 군사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우려를 표했어요. 김중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중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작전실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수준에 감탄했어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나오면서 저는 김중령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냉정하고 거리감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태도가 사실은 엄청난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신중함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중령님, 이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야 10년 전 한국 연구진들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숨긴 게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책임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김중령이 저를 데려간 곳은 뜻밖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처음엔 왜 여기를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박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니 웅장한 규모에 압도됐어요. 한국 전쟁부터 현대까지의 군사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이 저를 이끈 곳은 일반 관람객들이 잘 가지 않는 특별한 섹션이었어요. 선택하지 않은 무기들이라는 표제가 걸린 전시실이었죠. 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있었는데 김중령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무기들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웠어요. 벽면 가득히 문서들과 설계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핵무기 연구 계획서, 1988년 화학무기 개발 제안서, 2992년 생물학적 무기 연구 검토 보고서. 모든 문서에는 빨간 도장으로 보류 또는 중단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왜 다 보류했나요? 저는 물었어요. 김중령이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1989년 핵무기 개발 검토 보고서입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핵분열 장치 설계, 심지어 투발 수단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죠.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파괴할 힘이 아니라 보호할 힘이 필요하다. 누가 쓴 건가요? 저는 감동받으며 물었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입니다.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이분의 결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중단됐죠. 다음 전시물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화학무기 개발 계획서였는데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도주의적 고려라는 이유로 중단됐더군요. 정말 모든 무기를 포기한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모든 공격용 무기는 포기했습니다. 김중령이 확언했어요. 대신 방어 기술에만 집중했죠. 그 옆에는 더욱 인상적인 전시물이 있었어요. 지평리 전투에서 전사한 한 학도병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죠. 어머니, 우리에게는 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기술을 숨긴 게 아니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 했던 거였죠. 이 편지는 어떻게 보관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사하기 전날 밤에 쓴 겁니다.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희생됐죠. 19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한국 연구진들과의 갈등이 떠올랐어요. 박철수 박사의 그 미소, 제가 무례하다고 느꼈던 그 침묵.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를. 단순히 기술 정보가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책임과 무게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중령에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한국 분들을 오해했어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죠. 또 다른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2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문서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군사비 삭감 압박을 받으면서도 방어기술 연구는 계속하기로 한 결정서였죠.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았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지막 전시 코너에는 최근까지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해서 공격용 무기 개발 제안들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됐더군요. 대신 방어 기술과 평화 유지 기술에만 투자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전시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거죠. 중령님. 저는 김중령을 불렀어요. 10년 전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한국 측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김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때로는 나누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나눔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어요. 기술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세상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기념관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기술만 보고 그 뒤에 숨은 철학과 가치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김중령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잠가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김중령이 저를 데려간 곳은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지역이었어요. 경기도 한적한 산골에 자리한 전략기술 시험장이었죠. 오늘 보실 건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용 장비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여러 번의 신원 확인을 거쳐 시험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부지에는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돔 형태의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장 내부는 마치 우주센터 같았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와 레이더, 그리고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했죠.
천장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0.5초 억제 시스템의 실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기술 책임자인 이준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실시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발트해에서 나토 통신망을 마비시킨 바로 그 기술을 직접 보게 되는 거니까요. 먼저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컨트롤 패널 앞에 섰어요. 우리 시스템은 적의 통신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분석합니다.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여러 색깔의 파형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 각 군종마다 고유한 통신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 인공지능은 이런 패턴들을 수천 번 학습해서 명령 전달 직전의 신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적국이 우리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상황입니다. 메인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적함이 우리 영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적함에서 통신 신호가 감지됩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공격 명령 전달 패턴 분석 중입니다. 모니터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적의 통신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턴 매칭 완료. 시스템이 자동 음성으로 알렸어요. 공격 명령 전달 예상 시점 3.2초 후. 억제 준비 완료.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2초, 3.1초, 3.0초. 그리고 정확히 0.5초 전에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명령 전달 0.5초 전 예측 완료. 시스템이 자동 음성으로 알렸어요. 억제 신호 발사합니다. 그 순간 적함의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명령이 전달되지 못한 거죠. 공격 자체가 무력화된 셈이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뭘 하려는지 미리 알아내는 거네요. 이 박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단순히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혁명적 기술이었죠. 그런데 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김중령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로 맞서기엔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방보다 더 큰 무기를 만드는 대신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박철수 박사가 보여주지 않았던 기술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숨긴 게 아니라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이 기술의 개발 과정은 어땠나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어요. 처음엔 이론만 있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현 가능해졌어요.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고민이 더 컸어요.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런 강력한 기술은 잘못 사용되면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박사님. 김중령이 저를 불렀어요. 이 기술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전 세계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중령이 계속 말했어요. 이 기술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저희는 휴게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저는 김중령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기술을 가지고도 쓰지 않는 나라, 힘이 있어도 자제할 줄 아는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중령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도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잠가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치 위험한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약사처럼 말이죠. 이제 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중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 기술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더 이상 숨겨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을 떠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저를 작은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어요. 공식적인 만찬이 아니라 개인적인 식사였죠. 이곳은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거든요. 식당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이었어요. 작은 개별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말 조용했습니다. 서빙하는 분도 나이 드신 할머니셨는데 김중령과 친숙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중령님은 여기 단골이신가 봐요. 저는 말했어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와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김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네요. 음식이 나오고 저희는 잠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써먹하지 않았죠. 김중령도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중령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희도 처음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기술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철학은 보지 못했거든요. 김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거든요. 이해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기술은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하니까요. 김중령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잃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한국이 겪었던 전쟁과 분단, 그리고 수많은 희생. 그들이 지키려는 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 사람들과 기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중령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다가 가족과 헤어지셨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셨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잃어버림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땅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10년 전 제가 한국인들을 단순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박철수 박사님이 기술 공개를 거부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분이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를. 김중령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박사님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기술자이기 전에 철학자였죠. 아직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중령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철학은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10년 전 제가 오해했던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니. 그분께 사과할 기회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죠.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매우 신중한 분이셨어요. 김중령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항상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급하게 나누면 독이 되고 천천히 나누면 약이 된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박철수 박사의 신중함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저는 결심하고 말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겠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김중령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하지만 너무 미화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미화가 아니라 진실을 쓸 거예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박사님. 김중령이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서 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김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구나 싶었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죠. 저는 공감하며 말했어요. 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해요. 김중령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택시 안에서 김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만남은 저희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편견과 오해를 반성하며 말이에요. 내일이면 스위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나라를 떠나기가 아쉬웠어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박철수 박사님의 묘소를 찾아뵙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토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죠. 베르네 컨벤션 센터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나토 회원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제 발표 제목은 비핵국의 억제 전략 마이너스 한국의 사례 연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발트해 사건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모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난 3월 발트해에서 우리 나토 통신망이 0.5초 만에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호의 발원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평화 유지 기술이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에 놀라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K 사일런트넷 시스템의 개념도가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0.5초. 저는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 명령을 내리기 0.5초 전에 그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직접 봤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어요.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기로 한 결정들, 그 대신 개발한 억제 기술들.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지키기 위해 만든 거예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도 무기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김중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기술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요. 영국 대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선택하지 않은 무기들의 전시실, 학도병의 편지, 김중령의 진심 어린 말들.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지난 70년간 수차례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포기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은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기억은 그것을 쓰지 않게 만든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장을 곰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강한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겸손한 나라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박사님, 영국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아직 서울에 있었습니다. 벤자민 국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사불이나 훌륭한 발표였어.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 국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았어요. 어떤 말? 한국은 조용한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지만 조용한 무기였어요. 국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이해했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다. 그들은 기술도 전략도 철학도 모두 갖고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만을 무너뜨릴 정도로. 펜을 멈추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19살 학도병의 편지, 선택하지 않은 무기들, 0.5초 만에 전쟁을 막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김중령의 마지막 말.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서 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배웠다. 강한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줄 아는 자가 진짜 강한 것이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겸손한 나라였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양심이었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잃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스위스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이번엔 학생의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철수 박사님의 묘소에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10년 늦은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쟁을 막는데 꼭 총이나 미사일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 무기를 만들 수 있어도 만들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단 0.5초 만에 전쟁을 멈추는 기술 뒤에 담긴 철학.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쓰지 않도록 만드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온 나라, 한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깊이 남았다면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울림과 더 조용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